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한쪽 머리가 아프면 질환 명 때문에 대부분 편두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근데 한쪽 머리에 일반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편두통이라고 해도 양쪽 머리가 다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편두통은요, 다른 두통에 비해서 통증이 심하고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아서 치료법도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네, 더구나 편두통은 발병 원인도 다양하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대자인병원 신경과 김형호 과장과 함께 편두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편두통은 두통 중에서도 매우 흔한 질환인데 병원을 찾기보다는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편두통의 동반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김형호 과장과 함께 편두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통이라고 하면 누구나 흔하게 겪는 증상이기는 한데요. 이 두통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네, 두통에도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원발 두통 그리고 2차성 두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차성 두통부터 설명드리자면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해서 두통의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안과적 질환으로는 녹내장, 이유는과 질환은 중이염, 그리고 부비동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치과 질환에서도 턱관절 장애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 기본적으로 몸살 같은 감기 증상에만 걸려도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듯이 전신 감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뇌종양이나 허혈성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두개내 질환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고요. 원발 두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알고 있는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편두통이라든지 그리고 긴장성 두통 그리고 군발성 두통 같은 두통 자체가 질환인 증상들을 저희가 원발 두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말씀드려도 참 다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또 두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머리 CT나 그리고 머리 MRI가 대표적인 머리 영상 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뇌 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뇌 척수액 검사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뇌 척수액 검사는 뇌 압을 측정을 하거나 혹은 미세 출혈 같은 경우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뇌 척수액 검사를 시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혹은 뇌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뇌 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좀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의심될 경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두통을 진단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 두통과 2차성 두통이 있을 때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2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 질환이 있으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2차성 두통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들을 웬만하면 다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같은 두통 자체가 질환인 원발 두통에서는 증상이 굉장히 조금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신체 진찰 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임상 증상만 가지고도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의 호소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고령에서의 그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전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감별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검사를 받더라도 사실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두통입니다라고 이야기가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편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편두통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쪽 머리가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제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그리고 따로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나는 그냥 편두통이 있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추후에 진단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편두통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짐 편두통 그리고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혹은 앞서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편두통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무조짐, 조짐 편두통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무조짐 그 질환은 어떤 거고 또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이제 무조짐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짐 증상, 그 전조 증상이 없이 그냥 두통만 발생하는 이제 편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진단 기준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나타나는 진단 기준이 이제 편두통, 무조짐 편두통의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증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최소 두통이 5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두통이 5번 이상 있을 경우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 B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두통의 지속 시간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즉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4시간에서 3일까지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꼭 염두해 주시고요. 두통을 약을 먹었다고 해서 30분 만에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지속 시간이라는 거를 꼭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아래 4가지 시에서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데요. 이 여기서 바로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그 편측 위치가 나옵니다. 편측 위치는 이 항목을 만족해도 혹은 만족하지 않아도 편두통의 진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어도 편두통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 머리가 전체가 아프다 해서 편두통이 아닌 게 꼭 아니란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박동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두통이 양상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띠를 둘러맨 듯이 아니면 뭐 박동이 뛰는 듯이 혹은 쿡쿡 찌르듯이 뭐 터질 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심장 박동이 머리 뛰는 것처럼 욱신욱신 거리는 증상이 굉장히 좀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 박동 양상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증도 그리고 심도에 좀 심한 두통 양상이 나타나고 4번의 경우는 일상의 신체 활동에 의해서 악화된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면은 두통이 있을 때 걸어 다니기만 해도 머리가 더 아파진다라고 하시는 경우를 이 해당 기준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D 영역이고요. D는 첫 번째 구역 그리고 또는 구토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사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체하고 토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생각하시고 내과를 가셔서 내시경 검사만 받고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일상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통이 생기고 나서 혹시 속이 불편하거나 토하진 않았는지를 꼭 감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빛 공포와 소리 공포인데요. 이건 두통이 있을 당시에 소리와 빛에 조금 과민해져서 소리를 피하게 되고 빛을 피하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방에 불 끄고 들어가서 누워버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같이 말씀드린 증상들이 본인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단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편두통의 발병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편두통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병태 생리학적 기준으로는 한 4가지 이상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뇌 피질에 있는 이제 신경세포가 좀 과흥분하게 되면서 이제 신경 자극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개 내에 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신경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통증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과민하게 더 두통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편두통이 나이와 성별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해봤을 때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두통을 많이 호소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편두통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성의 편두통의 유병률은 한 15%에서 20% 정도 나타나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한 3에서 7% 정도 유병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에서 한 3배 가까이 더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이전에는 한 3%에서 한 5% 정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이를 먹을수록 유병률이 점차 올라가게 돼서 30, 40대에 가장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55세 이상부터는 다시 유병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우선 무조짐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럼 이번에는 그 두통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조짐 편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조짐 편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무조짐 편두통과 반대로 두통이 있기 전에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진단 기준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것도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단 기준에서는 아까 무조짐에서는 5번 이상 두통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조짐 편두통에서는 2번 이상만 발생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조짐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조짐 증상 B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시각, 감각, 그리고 말 또는 언어, 운동, 뇌가, 망막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조짐 증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시각 증상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 항목에서는 다음 6가지 특징 중에서 최소 3가지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짐 증상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증상이 5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한다. 두 번째, 조짐 증상이 2가지 이상이 연속해서 같이 발생을 하거나 세 번째, 조짐 증상이 5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넘게 하루 내내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편두통의 조짐 증상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최소한 1가지 조짐 증상은 편측으로 나타난다. 한측에 치우쳐서 나타나는 거고요. 예. 5번째는 1가지 조짐 증상, 최소 1가지 이상은 양성 증상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양성 증상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예를 들자면은 감각 증상 같은 경우는 통증이 과민해지고 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저리고 이런 증상을 조금 양성 증상, 더 과해지는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감각이 둔해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음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민해지거나 더 둔해지거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조짐이 두통과 동반되거나 또는 60분 이내에 두통이 따라 나타난다. 이 항목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두통이 생기고 나서 조짐 증상이 생기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편두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짐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 전에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짐 증상이 생기면서 두통이 같이 생긴다든지 혹은 조짐 증상이 있고 나서 두통이 생겨야만 조짐 증상에 나타나는 편두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단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증상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짐 편두통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뭐 전조 증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6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 중에서도 시각 증상만 사실 오늘은 알고 계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짐 증상의 99% 이상이 시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2가지 이상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시각 증상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각 증상이 없이 다른 증상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거는 조짐 증상을 동반한 편두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 증상은 지금 이제 사진이 같이 나갈 텐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앞이 조금 뿌옇게 흐려 보인다든지 혹은 앞이 유리가 깨진 것처럼 이렇게 눈부시게 보인다라고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께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실제 본인이 느끼는 증상과 똑같다고들 많이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두통이 동반되지 않는지 한번 감별을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안과만 가서 안과 진단에서 특별한 게 없다 얘기만 듣고 일상생활만 계속 하시면서 두통을 앓지는 마시고요.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두통이 생기면 참고 넘어가지 뭐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고통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두통의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편두통의 치료도 우선 크게는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편두통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평탄하게 잘 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두통을 나타나는 시기, 그런 시기가 나타났을 때 급성기 약제로 조절하는 것이 급성기 치료이고요. 그리고 급성기가 아닌 상태, 평온한 상태에서도 치료를 진행하면서 그런 두통의 발작을 조금 줄이는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것이 예방 치료,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먼저 급성기 치료부터 좀 할까요? 어떻게 네네. 진행이 될까요? 네, 급성기 치료는 현재 비약물 치료로 입증된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약물 치료도 오늘 자꾸 계속 2가지 말씀드리는데 약물 치료도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편두통의 특이적인 약물이 있고요. 편두통의 비특이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우선 비특이적인 약물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진통제 계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스피린, 그리고 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뭐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진통제 혹은 뭐 항구토제라든지 그런 약제들이 있겠고요. 예. 이런 약제들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는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두통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크지 않을 경우에 비특이적 약제를 먼저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편두통 특이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 같은 경우는 개발된 원리 자체가 편두통의 병태 생략적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제이기 때문에 편두통에 좀 더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트립탄 계열의 약제들이 있겠는데요. 총 5가지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제는 굉장히 좋은 약제이고 편두통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는 약제이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사실 아직까지 뭐 크게 나타났다고 알려지진 않았는데 혈관을 조금 수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사용을 할 때는 환자분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허혈성 뇌졸중이 있을 경우에는 약제 사용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두통이 있어서 약제를 희망하실 때는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을 잘 얘기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약물 치료 방법을 우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약 먹어서는 듣지도 않는다. 이전에는 뭐 한두 알 갖고 됐던 게 이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을 복용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급성기 약제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친구들께서 복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약제들을 과용으로 이제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아플 때마다 약을 계속 먹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로 인해서 더 두통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진통제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약에 의존을 하면서 두통이 만성화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통제, 그리고 일반 진통제들, 그리고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 특이 약제들이 있겠는데 본인이 지금 한 달에서 15일 이상, 절반 이상 두통 약을 먹고 있다. 혹은 트립탄 계열의 약제를 처방받아서 한 달에 10일 이상 약제를 먹고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로 인해서 두통이 만성화되면서 두통이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급성기 치료보다는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추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예방 치료에 대해서 더 관심이 더 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네. 우선 두통 예방 치료를 그러면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목적은 크게 한 4-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두통의 지속 시간과 그리고 빈도, 그리고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두통으로 인해서 느끼는 장애 정도가 조금 줄어드는지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급성기 치료 약제를 예방 치료할 때도 같이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약제가 효과가 더 잘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진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요. 5번째는 편두통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 그리고 의료비의 상승을 막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환자분과 이제 예방 치료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예방 치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편두통을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을 도달하기까지의 지금 치료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약을 먹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은 치료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급성기 치료랑 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방 치료를. 네네. 네. 그러면 이 편두통 예방 치료는 환자가 원한다면 뭐 언제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원하는 경우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냐면 급성기 치료를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고통 정도가 너무 크거나 혹은 한 달에서 8회 이상의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 치료를 일반적으로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이제 환자를 예를 들자면은 저는 환자분께 마치 이제 거래를 하듯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제 손익을 따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아플 때마다 먹는 진통제 양 네. 그리고 느끼는 고통이 매일매일 약을 먹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귀찮음 보다 더 큰지 혹은 더 괜찮은지를 이제 여쭤보곤 하는데요. 제일 예방 치료를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귀찮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익을 따졌을 때 예방약제를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더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예방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고혈압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걱정인데 그건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예방약제를 시작하는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을 먹고 마치 급성기 진통약처럼 왜 빨리 안 좋아지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약효가 들기 위해서는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약을 복용을 하는 것을 우선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약을 한두 달 정도 복용을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치에 도달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목표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두통의 지속 시간 그리고 두통의 강도 그리고 빈도가 절반 이상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서서히 약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예방약제를 서서히 줄이고 급성기 약제를 다시 조금 같이 유지하면서 약제 복용하는 것을 조금 다시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일상 속으로 오겠습니다. 모든 질환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있기 때문에 편두통을 유발하는 뭐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알려진 것들은 뭐 일상 통상적으로 뭐 술이라든지 뭐 초콜릿, 뭐 치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 사실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는 게 사람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작용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술을 먹어도 괜찮고 어떤 분들은 안 먹어도 뭐 술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가급적은 술은 그래도 가급적 꼭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술 자체, 음식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술로 인해서 수면의 질과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서 편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가급적 술은 꼭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네. 네, 우선 두통 같은 경우는 신경과뿐만 아니라 일상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단순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경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삶의 질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증상 조절만 하시고 그냥 진통제만 달고 사시고 일상생활을 지내시는 분들이 많겠는데요. 편두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 병태 생략적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이 약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편두통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을 꼭 진통제만 달고 사시지 마시고 꼭 병원에 한번 오셔서 한번 편두통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두통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뭔가 뿌얘지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안과만 가보지 마시고 속이 불편하고 토하는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과만 가서 내시경만 하지 마시고 뭔가 두통이 동반돼 있다면은 가까운 신경과 의원에 들러서 진료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김용호 과장과 함께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